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여당 대선 후보 경선 1, 2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이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각종 폭로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1, 2위 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어제 경선 후보들의 봉사활동 이벤트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오늘도 후보들 회의에 불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과 같이 전문가들과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후보가 휴가를 갔는데 오늘은 대선 후보들,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체 봉사활동에도 빠진 것과 연결되면서 지도부와 좀 뭔가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좀 의아하긴 했다. 총장님도 좀 빅사이즈시기 때문에 큰 거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당의 공식 일정을 참석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각자 자신의 그런 스텝을 밟고 싶어 할 것이고 당 지도부가 한꺼번에 후보를 다 모아서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오늘도 이제 경선 예비 후보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선두권에 있는 후보들이라고 봐야겠죠. 다른 의원들, 다른 후보들이 상당히 좀 불만스러워하긴 했는데요. 김근식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갈등인가요?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가장 지금 중점을 둬야 될 역할이라는 게 이제 당내 대선 주자들의 공정한 관리, 경선 관리를 통해서 성공적인 후보를 선출하는 것일 텐데 만약에 당대표가 주관하는 행사에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계속 연달아서 출석을 안 하게 되는 모습 자체가 당대표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좀 잘 안 맞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좀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준석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그 날짜를 정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선준비위원회, 경준위 차원에서 일단 이런 모임들을 기획을 해서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준위 차원에서 잡을 때 적어도 13명의 모든 후보들한테 다 전화해서 연락을 해서 서로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시간을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몇몇 후보들하고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사전에 확인한 상태에서 날짜를 잡는 것이 왜냐하면 꼭 오늘 이 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준위에서 조금 더 날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주자분들께서도 어제 쪽방 봉사나 오늘 경선 룰 미팅 같은 경우 안 오신 분들 이야기를 보면 휴가 중이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개인 일정도 있으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휴가 중인 분도 사실은 그전에 휴가를 확인했으면 사실 휴가를 지나서 하는 게 우선 좋지만 휴가 중이시다 하더라도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일지라는 게 사실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그 불참, 그다음에 오늘의 불참을 좀 계기로 해서 네.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또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생각해서 당 지도부도 조금 더 유연한 날짜 세팅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출마하시는 주자분들도 훨씬 더 당의 좀 행사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면서 서로가 스스로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을 했죠, 어제. 그러니까 뭐 이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그 시간에 권성동 의원 만나러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휴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승민 후보도 개인 일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윤석열 캠프 대변인 맡고 계시는 이도하 전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전격 입당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이 좀 전에 우리 김근식 위원님께서 좀 잘 헤아려 주셨는데 이제 일정이 다 정해져 있던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일정을 조율하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이 참 많다 보니까요. 경선 예비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이 참 많거든요. 14명, 10여 명이 되니까 이분들 일정을 다 맞추기 어려운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김근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되도록이면 당과 원활하게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분열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렇게 경선 후보가 많았던 적도 없고 네. 또 경선 후보들한테 직접 와서 뭐 이제 봉사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규율이라든가 아니면 기준 그 경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를 할 때는 보통 대리인들이 그걸 잘 아는 실무진들이 참석해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하지 경선 후보들이 모여서 한 적은 별로 없어서 이런 일정들이 좀 낯선 일정도 있고요. 근데 봉사활동은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네네. 이런 활동이 앞으로 있으면 이제 후보들도 다 참여하려고 노력할 네. 겁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는 좀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경선 준비에서 준비한 것인데 그거를 당대표와의 알력 관계로 혹시 캠프가 해석한다든지 이러면은 경선 준비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상처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불참의 사유가 다 저희에게 공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잡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미안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알려오셨고 후보들에게 기존 일정을 취소해가면서까지 참석하시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뭐 체제가 잘 자리 잡을 것이다. 예, 뭐 첫 출발 이벤트니까 좀 나름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 저 컷오프 돼서 올라오신 분들 전체 모여가지고 출발 뭐 이렇게 달리기 자세 취하기도 하고 같이 모인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던데 이 13명이나 되는 많은 후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서로 간에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자, 근데 어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대신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바로 나온 말이 자, 윤석열 후보 부인은 뭐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자, 이종호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그 김건희 씨 나서기가 지금은 별로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데 사실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참 안 나서다가 네. 이제 선거 유세가 되기 시작할 때 나서서 이 후보자와 함께 뭐 명함을 돌린다든지 또는 봉사를 그야말로 목욕탕에서 뭐 네.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SNS 시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이미지가 소비가 되고 또 네. 그것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건희 씨가 사실 인터뷰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뭐 이렇게 더 구설이 안 오를 텐데 이미 뭐 어떤 뭐 인터넷 매체에 이렇게 자기 이름도 나오고 실제로 인터뷰도 한 상황에서 아무리 뭐 구설에 올랐다지만 아마도 오랫동안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이렇게 뒷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더 이상 사실 뭐 대면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리를 둘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인터뷰에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 부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이럴 때마다 또 비교가 돼요. 또 뭐 예. 어떤 후보의 부인은 어떻게 했다더라 이렇게 비교가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김건희 네. 씨도 당당히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언젠가는 당연히 나온다는 입장입니다. 언젠가는 당연히 나오는데 지금 뭐 엄마도 구속되어 있고 또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고소 고발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언젠간 당연히 나온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반려견이 운영하는 컨셉의 인스타 SNS를 보시면요, 그 좀 심실해서 오늘 찍어서 공개된 게 있거든요. 어젯밤이었던 것 같은데 고양이 한 마리가 윤석열 후보와 함께 이제 베개를 같이 베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도리도리하는 습관이 얼마나 고쳐졌는지를 모니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컨셉인데요. 그거 누가 찍었겠습니까? 이 반려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인스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이모와 삼촌이 있다고는 하지만 침실이나 또 저녁에 야식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은 다 부인이 찍어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스타 운영과 관련해서 부인이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추정이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갔는데 오전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만나서 조언을 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휴가를 간 건지 안 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정홍원 전 총리가 예전에 나라가 엉망진창된다,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윤 후보가 만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나왔는데요. 차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 전 총리 만난 거는요? 정 전 총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애정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홍원 전 총리가 그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윤석열 전 총장하고 검찰 선후배고 특히 이 특수통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또 인연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의 후배인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보면 그 선출직은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했던 검찰 대선배를 찾아가서 자신의 정치적인 도전에 대해서 일종의 신고식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비추는 측면에서 보면 네. 정홍원 전 총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네. 만약에 A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약간은 그러니까 애정할 때 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도 있죠. 뭐냐면 정홍원 전 총리가 언제 총리를 하셨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총리를 할 때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상당히 열심히 수사를 하는 바람에 정홍원 전 총리가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그러니까 담화문으로 내는 그러한 상황까지 연출이 됐더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홍원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 당시 윤석열 검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은 왜 그럼 정홍원 총리를 이런 관계임에도 갔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그러한 국정원 댓글 수사 또 나아가서는 이 최순실 특검 당시의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로 일컬어지는 이 상당히 우파 쪽에 상당히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상당한 비토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홍원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톤다운을 하려는 정치적 보석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정홍원 전 총리를 이제 만나 뵙고 정홍원 전 총리와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후보가요.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홍원 전 총리는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그 전에 검찰 그 경력도 있습니다만 국무총리도 지내고 당에서도 또 활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사회 활동을 그리고 국가의 전반을 폭넓은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원로였기 때문에 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고언을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이 파괴되고 이념이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나라를 윤 후보가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자, 윤 후보는 이제 충남 논산으로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걸 논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충청 대망론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자, 이건 또 이도하 의원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들어오기 전에 소통방에서 이제 쭉 확인을 하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분한테 전화를 직접 받은 이제 저희 캠프 측 관계자가
이거는 개인 그 일정을 예전부터 잡아뒀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캠프에 합류하기 전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실 거다. 근데 만약에 정말 충청을 방문한다면 이제 뿌리를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이제 부친의 고향이고 그 선대 몇백 년 동안 살던 이제 명제 윤증 선생 그 일파인데 거기 후손이니까 거기 고택도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고향을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정치 입문하게 된 계기라든가 정책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마음을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또 고원도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희가 개인 휴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충청이 친가고 강원이 외가다 이걸 좀 내세우는 게 윤 후보 측의 일종의 강력한 이 지역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행보였습니다만 뭐 논산 쪽으로 휴가 간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를 둘러싸고는 연일 이 설화, 뭐 구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번엔 부산일보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보도에서 이 나중에 신문에 나올 때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빠졌느냐? 말한 그대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삭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이런 논란까지 있는데요. 자, 이경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그 지역의 언론사에서 이거를 인터뷰를 하고 방사능 유출이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캠프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것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시 수정으로 이 부분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론사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언론사가 캠프 측에서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좀 수정해주는 부분은 뭐 항상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러니까 이게 수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은 수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캠프 측에서는 이 부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말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실렸던 글을 보면은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그냥 이렇게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캠프 측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억울하다 그러면은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예전에 억울하다고 해서 앞뒤 뭐 이렇게 녹음 파일을 공개한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면서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특히 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 논쟁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사능 유출은 됐던 것이고 그 당시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고 해외 언론에서도 유출이 됐다라는 기사는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왜 유출이 된 건지까지 어떻게 유출이 된 부분까지 언론에 이미 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 아니면 또 명확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듯한 이런 발언은 뭐 앞서서 뭐 120시간 노동해야 된다, 주에 노동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뭐 괜찮다라든지 좀 이렇게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시니까 앞으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도하 의원님 이야기하시고 차지은 교수님 한번 해석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녹음을 지금 이제 지상파 종편에 쭉 보내고 있는데요. 네. 아마 여기도 받으셨을지 어떨지를 모르겠지만 이 부분 이제 취지가 설계 결함 등으로 폭발했던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는 달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 해일로 인한 그 전원 공급이 중단이 원인이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은 설계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정전으로
인한 유출이었다는 걸 강조한 것이었다. 이런 네. 이제 녹음 이거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언론사에서 이런 취지가 잘 전달이 안 되고 네 번째 이거 인터넷판에 4개 나누어서 실어 올리면서 네네. 3개까지는 이제 서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이제 반영을 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어서 올라가는데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저희도 확인을 못하고 언론사에서 그냥 내보내면서 이게 취지가 잘 반영이 안 된 거라서 저희가 이 부분 수정을 요청하자 좀 전에 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이경 위원님이 기자 출신이어서 네. 이 수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수정을 반영을 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면 언론사도 계속 논쟁을 벌이면서 뭘 공개하자마자 이런 얘기 하셨겠죠. 네. 근데 수정을 바로 해 주신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있었고 확인 과정이 좀 이 네 번째 요 부분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으로 다 나오는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설계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정전으로 인한 유출이었다는 걸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차 교수님 뭐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예. 저는 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발언 그리고 또 해명조차도 저는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예. 때 상당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특히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예.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동남권의 이 원전 밀집도가요 세계 최고를 수준입니다. 앞서 우리 지금 이두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진과 해일에 의해서 이 정전이 됨으로써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됐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남권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 원전의 위험성을 그러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남권에도 지난번 포항 지진 이후로 예. 상당히 이 단층대가 확인됨으로써 우리도 이 후쿠시마와 비슷한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성 자체에 대한 상당한 이 경각심이 지금 많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 동남권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반경 30km 이내에 500만 명의 이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네. 전체 국민의 10명 중에 1명이 30km 이내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30km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난 뒤에 지금 소개된 그러니까 주민들을 30km 이내에 사는 분들은 전부 다 바깥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은 진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원전의 안전도에 대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이 상당한 가벼운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첫째 든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이 물론 앉아 이 원전의 이야기를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한 부분은 아마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반박하고 싶은 그러한 뜻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정치권에 입문하고 난 뒤에 내세우고 있는 메시지의 주 기조는 반문재인 정권이라는 그러니까 반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의 반대의 연장성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세우고 있는 대안 자체가 나름대로는 균형 감각을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지금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이 정책 구체적인 아주 이 쟁점 사안에 대한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그 말보다는 항상 뒤에 따르는 해명이 구구절절이 더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준비된 후보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상당수가 적지 않은 걱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건에선 당장 맹공이 있었습니다. 무슨 비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요?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너무 위험하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 전 총장의 세계관은 완전히 19세기에나 가능했을 법한 과거에 갇혀 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 캠프 측에서는 후보 의도와 다르게 반영이 됐다.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을 경우에 뭐 기사는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긴 했습니다만
이종호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이 사안은 좀 별개의 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떤 논의냐면, 자, 후쿠시마가 안전했느냐, 안전하지 않았느냐, 방사능이 유출됐느냐, 안 했느냐의 논제는 그만큼 지금 아까 이두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녹취를 그냥 풀면 되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녹취를 풀어서 그런 의도로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적으로 나오면 끝나는 문제고, 그렇다면 이 말을 왜 했느냐에 대해서부터 다시 논쟁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목적이 탈원전에 대해서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논지 때문에 나왔는데 네. 그것은 사실은 논쟁이 붙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것과 별개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동남권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원전들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어떤 발언 중에 안전하지 않다거나 안전했다라고 한 발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진짜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다시 논제의 초점으로 간다면 그 후쿠시마 원전이 저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다시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원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원전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럼 선진국에서도 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독일에서도 너무 대한 에너지 때문에 너무 비싼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독일 정부 내에서도 지금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전 논쟁이라고 봅니다. 예. 탈원전이 과연 옳으냐, 우리의 지금 현 단계에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논쟁으로 간다면 전 바람직한데 여기에 다시 그 앞뒤에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발언들, 뭐 언론에 나온 부분들 이 문제는 그냥 진위를 가르면 된다. 그러니까 그 별개의 문제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직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정부의 탈원전 원칙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님께서 감사원장을 그만두시게 된 것 역시 이 월성원전 사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예, 두 후보의 공통점이라면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죠. 자, 이경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짚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후보가 이것을 비판하는 부분은 충분히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 뭐 현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럼 대안을 내놓는 것이 또 야권 후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한마디로 지진과 해일에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방사능 유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1, 2, 3호기에서 방사능이 유출이 된 것이 분명한데 지금 뭐 내용이 어찌 됐던 간에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뭐 음성 파일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정확한 것은 그러면 유출이 됐다. 그러니까 야권의 지금 지지율이 1등인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 나간 것이다. 원전은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이렇게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명확하게 정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건 언론사에서 뭐 수정을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원전은 유출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두하 대변인께서 그 캠프 측에서 그 당시에 인터뷰 녹음 파일을 지금 전달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팩트를 체크하면 일단 필요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경 대변인 말씀처럼 진짜 말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건 윤석열 총장의 실수가 맞습니다. 그 과정도 사실은 이제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 뭐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 부분은 이제 맥락, 컨텍스트를 따져보면 설명상에 있어서 후쿠시마 원전의 이 대형 사고라는 것이 체르노빌 원전과는 달리 원전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당시 있었던 지진과 해일에 의해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냉각탑이 무너져 내리면서 방사능 유출이 오염됐던 것이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말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정정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녹취 파일을 보냈다고 하니 그런 날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라는 저 말이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인터뷰를 한 부산일보 측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여기 기자분들 다 계시지만 인터뷰한 다음에 인터뷰 한 측 인터뷰어와 인터뷰인은 나중에 출고를 하기 전에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이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실수가 있으면 그걸 빼는 게 당연히 맞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해프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그 두 가지의 저는 경우를 다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실수냐 아니냐는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다 계속 나왔던 것처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좀 지나친 과도한 그 어떤 밀어붙이기 정책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대통령께서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저게 너무 꽂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 것처럼 또 한편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원전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또 과도한 또 반작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우리가 좀 서로 간의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정책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께서도 이번 휴가 기간에 지금 굉장히 달변이시고 다변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변과 다변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조금 더 이제는 언론을 대할 때라든지 기자의 질문에 답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원자력 그러니까 발전의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시시비비를 논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발전이 갖고 있는 사고 위험성 만에 하나 그 단 한 번의 사고가 진짜 우리가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의 문제도 상당히 그러니까 인식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인터뷰에 나왔던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인식 자체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비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상당히 원자력 안전 문제를 과학에만 맡기지 않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은 이 그 정무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학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원자력 안전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지적을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2012년도에 독립기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원자력 운영과 규제는 동일한 주체가 했는데 후쿠시마 2011년도에 후쿠시마 이 사고가 나고 난 뒤에는 이 운영의 주체와 규제가 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겠다.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독립된 이 준사법 기구처럼 만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정부도 추천을 하고 여야가 추천을 하는데 이 위원들의 구성 과정에서 이 원자력 전문가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쪽에서 추천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야지 원자력 안전위원회 전체가 마치 탈원전의 주체처럼 가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강조하다 보면 원자력 안전에서의 안전 문제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우려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뭐 탈원전 했다.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르죠. 영화 나오기 전부터도 공약을 내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하나 있고요. 그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 원전 자체가 폭발한 건 아니고 냉각수 이걸 공급하는 장치에 전원이 꺼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그것도 설계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 원전들은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제작이 돼 있고 설계가 돼 있다는 안전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는 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 국민들마다 입장이 다르실 거고 정말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정책을 택할지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그 문제는 또 각자의 선택이라고 또 보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 자연을 이용한 이 그린 에너지 이게 정말 잘 되면 좋을 텐데 얼마만큼 효율이 있을 거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윤 후보가 하지만 정치를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말을 하면 꼭 설명이 붙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누가 말은 합니다만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번 사태에서도 그런 점들이 하나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후보가 계속해서 이 반려견, 반려묘를 친구 삼아 자신의 단점을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또 눈길을 끕니다. 이른바 쪽벌, 다리를 넓게 벌리는 쪽벌 논란에 대해서 지하철 탈 때는 당연히 오므린다. 근데 자기가 허벅지 살이 많아서 이 다리를 좀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요. 아까 이 김희선 기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토리 뭐 같이 살고 있는 말이 그 반려견이 또 다리 벌리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그걸 보면서 자신이 연습하고 있다 이런 걸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력을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자 이두아 의원님 예. 잘 고쳐질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저런 게.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서울대나 이런 데 방문했을 때 사진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쁘게 앉아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 예방했을 때도 또 잘 앉아 계실 때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수행 대변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려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앉아 있는 모습 이게 좋으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리네 아빠로 토리가 또 수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좀 이 시청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좀 불편했을지 한번 보시죠. 아니 마치 무슨 방송국 드라마 스튜디오에서 그 술 먹는 맥주 먹는 장면 촬영하고 아까 뭐 계속 하는 거 보셨으니까. 쪽벌 쪽벌 너무 심해. 조금만 좀 줄이세요. 시설버릇 여름까지 간다고 앉는 자세도 보세요. 안 고쳐지잖아요. 수더분한 옆집 아저씨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또 친근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허술한 옆집 아저씨. 열심히 이제 변호해 주시는데 그냥 허술한 거죠. 쪽벌이 개선되는 방향성이 생긴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뉴스로 삼을 겁니다. 야, 저게 참 고쳐지지 않는 건데 놓치기 노력하는구나. 예, 뭐 이른바 셀프 디스 해가면서 이제 국민들과 좀 친근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참 안 좋은 버릇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볼 때 가장 싫어하는 게 저런 모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고개를 왔다 갔다 하는 도리도리였죠. 그건 또 반려묘 나비가 또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보면은 밤마다 이 도리도리가 좋아졌는 지금 이 장면인데요. 도리도리 점검단을 반려묘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지원 교수님 굉장히 잘 뭐라 그럴까요? 활용이라 그래야 될까요? 반려묘, 반려견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걸 가지고 좀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의 커리어가 검사로 인생을 거의 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상당히 좀 딱딱하고 좀 엄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아무래도 이 낮은 쪽으로 좀 더 겸손하게 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 지금 그 표심을 좌지우지하는 이 층들이 좀 2030 젊은 층이라고 한다면 젊은 층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상당한 또 그 애호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신도 좀 낮추고 소탈한 이미지 그리고 2030을 타겟을 하는
이 다목적 폭성용으로는 이 반려견, 반려묘를 상당히 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진정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에서 우러나온 것이냐 아니면 연출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진정인지 아닌지는 알 텐데 추미애 민주당 경선 후보는요. 윤 후보 이미 다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뻥이 다 잡았었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은 여러 실수도 하고 있고 뭔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함량 미달 후보 정말 준비 안 된 급조된 후보이고요. 언론이 키워준 거고 문제가 부각이 되고 이런 후보 가지고는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는 국민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결국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예, 추 후보가 이야기한 게 이제 여러 실수, 말 실수 같은 거고 문제 뭐 이건 아마 여러 가지 그 행동에서 보이는 그런 걸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쨌든 추미애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다 잡았다라는 게 주어가 추미애 장관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매니까 근데 본인이 잡은 게 아니라 본인의 말씀으로는 스스로 지금 하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앞뒤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만큼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저 말씀이 이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 상당히 전략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자신의 어떤 불리한 그런 의제들을 도리어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역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 이건 사실 컨설팅 그러니까 정치 마케팅에서 굉장히 하나의 어떤 사례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박근혜 후보였어요. 박근혜 후보가 수첩공주라고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거든요. 뭐 맨날 수첩을 들고 읽는다든지 맨날 적는다든지 그런데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페이스북의 제목을 수첩공주라고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수첩공주는 책임감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전부 다 들어드리고 다 적습니다. 하고 적자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또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것들을 희화해서 도리어 자신의 어떤 강점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 이런 태도들은 사실상 이게 그냥 회자되면서 희석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좀 잡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제 앞에서 뭐 주어가 빠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어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1일 1망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1일 1망언,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별명이 아무래도 좀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1일 1망언이라기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쩍벌이라든지 또 뭐 도리도리 이것까지는 반려견, 반려묘하고 같이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호감도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뭐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말이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이걸 순화시켜서 지지율이 장사다라는 또 말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저는 위트 있다고 보는데 이래 위트 있는 대응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금 대응에서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부정식품이 있었는데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식품미세법상 이거는 법을 지키지 않은 식품이고요. 또 어느 분 캠프에 또 누군가가 방송에 나와서 부정식품과 불량식품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불량식품이 아니다. 뭐 이렇게 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식약처에서는 부정식품이든 불량식품이든 먹어서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20시간 주의 노동이라든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가 이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1일 1망언이 좀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지지율이 오른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물론 주어가 추미애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지율이 현재 오르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제 현재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처음에 인스타를 할까 페이스북을 할까 이걸 고민했던 게 한 달 전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뭐 그러다 결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웃기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7마리의 애견과 그리고 또 애묘가 있는데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한 10년 이상 키워왔고
또 원래 그 아는 분들은 원래 웃기다고 해요. 만나보면. 좌천 당시 그 패딩을 터미널에서 샀는데 그걸 계속 입으면서 너 왜 그것만 입냐 이렇게 질문하면 나같이 뚱뚱한 사람은 이렇게밖에 입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다리를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나같이 뚱뚱한 사람은 잘 안 돼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냥 뚱뚱하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민초 같은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 유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인증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좌천 당시 KTX를 타면서 왜 역사마다 많이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신의 일상을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부부정식품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면 노량진 컵밥 강제 철거 논란 때 기사가 수천 개가 나올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그걸 지켜봤었죠. 핵심은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의 평등성도 있었지만 부가적인 그런 논제 중에서는 위생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게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고시생들은 위생 면에서는 좀 부족해도 나는 싸고 빨리 서서 먹을 수 있는 이 밥이 내가 공부를 하는 데는 필요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처럼 아주 드물지만 구성원 전체의 니즈 그리고 의견이 다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아주 토론을 길게 해야 될 이슈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일으키면서 짧게 말을 해서 계속 부연 설명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윤 총장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이 사회에는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윤 총장의 이제 이 국민의 입당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선에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 지지율이 어떻게 유지되는가가 제일 관건일 텐데 네네. 많은 분들 지금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꽁은 다 잡았다. 그러니까 뭐 일일 일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지를 깎아먹을 것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끝까지 지켜낼 거라고 보는데 저는 좀 후자의 쪽에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부인과 처가의 엑스파일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폭발력이 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제는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몸이 희석화돼 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나왔던 것이 이제 태도와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도리도리라든지 쩍벌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건 오히려 또 자기 스스로 그걸 깨끗이 인정하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게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어떤 그 반전의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말의 실수 망언들인데 말의 실수 망언이라고 하는 것도 좀 두 가지가 구분되는데 하나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달변이고 다변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그냥 여의도 문법에 정확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본인이 최근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입당 이후에 분명히 공개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유의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고쳐나가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딱 하나 정책과 관련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진영을 확실하게 가를 수 있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이슈에 대해서 실수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 기간 동안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준비를 좀 하시면 제가 볼 때 엄청난 공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지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버팀성이 있다. 그리고 상당히 내구력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적합도, 호감도, 비호감도 이 그래픽 보셨을 텐데요. 뭐 선두에 있다고 하는 분들, 이게 호감도와 비호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1번과 4번이 한 10%포인트 차이 나는 건 뭐 오차범위를 넘어서긴 합니다만 뭐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뭐 호감도 비호감도 뭐랄까요 완전히 이렇게 한 분에게 넘어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최재형 경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애국가 열창하는 모습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임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애국가를 제창한다 이런 보도가 있자 여권 내 일각에선 국가주의, 전체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명절 때 전 가족들이 모여서 애국가를 4절까지 이렇게 부르고 한다. 사진이. 좋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국가주의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국가주의
전체주의는 아니죠. 나라 사랑하는 거하고 전체주의하고 그게 결이 다른 말씀 아닙니까? 예, 자 애국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차재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혼자 이게 독창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 이런 거 저는 보면서 약간 좀 뭉클했습니다. 예. 요즘 지금 올림픽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그 선수들이 이 금빛 메달을 땄을 때 이 지금 그 올림픽 시상대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을 때 그런 감흥, 그 애국가라는 것 자체는 어디선 듣든 상당히 뭉클한 감흥이 오죠. 뭐 최재형 원장도 뭐 이 애국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가족들 모임에서 애국가 사절까지 제창한다? 이거 좀 상당히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죠. 예. 그만큼 뭐 애국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이 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그렇게 이 합심이 된다고 한다면 뭐 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단 하나 이제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까 뭐 김동완 예비후보가 저는 말씀을 하시는 국가주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유신의 추억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예.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죠. 우리가 국기 하강식하고 애국가 사절까지 무조건 다 외웠거든요. 예, 못 그렇죠. 외우면 네. 이 지금 하교도 못 하고 예. 이거 그 다 외울 때까지 그 남아 있고 하던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그럴 네. 건데 뭐 저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그 대통령이 돼서 과거 유신 시절처럼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요 오래된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좀 고인이 되신 최영섭 대령께서 나라 사랑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며느리들도 다 좋아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끝까지 다 부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죠. 설날에 모일 때 저희들이 함께 애국가 부를 때 4절까지 부르고 시작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뭐 수십 년 된 건 아니고요. 예. 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국가 4절이든 네. 1절이든 이건 자유인데 네. 나는 저기 며느리로는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SNS 글도 보이더라고요. 뭐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기꺼이 참석하고 또 아주 같은 마음으로 애국가 열창했습니다. 예, 며느리들 마음을 직접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가족 행사에 며느리까지 다 모여서 애국가 사절까지 부른다는 것이 그냥 보이기는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최재형 원장의 가족사 그리고 아버님인 최영섭 대령과 그 후손들이 모여있는 애국심에 대한 어떤 가족 공동체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다 동의해서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른다고 한다면 그걸 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걸 강요한다면 이거 국가주의라고 욕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고 그 가족의 독특한 애국심의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 자발적인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 그걸 손가락질해서 안 된다고 보고요. 네. 하나만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시청률 높았던 공중파의 주말 연속극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소문난 칠공주라고요. 거기도 이제 아버님이 전 직업군인으로 이제 전역을 하셨고 딸들 4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중에 한 명 육사를 졸업한 여군 대위가 나옵니다. 그 가족에서 보면 사회들이 다 와서 그 장인 되는 분한테 다 국기에 대한 그 뭐 이야기하면서 군기 잡기에 다 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 가족의 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즐겁고 유쾌하게 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형식은 그렇고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본인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70에서 80점을 매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준비 부족 아니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시죠.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나머지 그 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제가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만큼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하지만 정치에 입문한 지 한 2주 남짓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치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정책 이런 걸 제시했다면 저 사람 감사원 있으면서 정치할 준비를 했나? 이렇게 또 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예, 부족함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거 내용 밝혔으면
감사원이 있을 때 벌써 정치 준비했냐 이렇게 또 비판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종건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문일답에서 저도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혹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묻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몇 개의 질문에서 최재형 후보가 지금 제가 공부가 다 안 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 이런 정책, 이런 정책을 말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 정도만이라도 그냥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자들 거기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진지하고 좀 안정된 톤이었고 또 상당히 이 사람에게 맡기면 그래도 좀 믿음감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톤과 그런 태도였어요. 단지 아쉬운 건 좀 더 자신의 어떤 연설문 속에서 나왔던 어떤 한 8가지 정도의 그런 이 분야별 그 제안들 또는 정책 의제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었다면 보다 굉장히 더 완벽했을 텐데 하는 좀 일말의 아쉬움 같은 그래서 뭐 70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점이 참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 후보 대변인단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와 최 후보를 음식에 비유했습니다. 뭘까요?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은 약간 불닭볶음면 같은 후보고 저희 최재형 후보 약간 평양냉면 같은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매력에 빠져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1일 1 구설수다 해가지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뭐 당분간은 스포트라이트 가져갈 거고 저희가 갑자기 불닭볶음면 느낌 내려고 막 이상한 다대기 섞고 이러면 원래 매력도 떨어지거든요. 예, 자 천하람 캠프 대변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경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별명을 붙인 그것은 좀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선 후보에 대해서 아무리 뭐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좀 굳이 그 음식에 비유할 필요는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종 원장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 내가 20일밖에 안 돼서 그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공부하겠다, 더 준비하겠다 했던 그런 것들이 그 답변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출마 선언문을 낭독을 먼저 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셨고. 그때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점을 기자들은 그럼 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뭐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대안은 무엇이냐. 근데 그 질문 유형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 현재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그러면은 한반도 위기에 대해서 뭐 로드맵이 있냐. 여기에 대답을 못 하셨던 거고 부동산 정책이 뭐가 잘못됐냐. 그럼 산업 구조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현재 산업 구조가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냐 했을 때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다. 이때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대답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업 규제 철폐 뭐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지금 어떤 기업 규제 철폐를 위해서 그럼 어떤 법안이 뭐가 잘못됐느냐 했을 때도 본인이 공부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슨 그 저출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대충이라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저출산 문제 쉽지 않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아쉬웠다. 근데 또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괜찮다라는 것이었는데 조금 전에 뭐 애국가 말씀해 주셨는데 애국가 독창을 혼자 하셨던 부분은 참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뭐 거론하진 않으셨지만 수어 통역사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시는 분마다 이제 뭐 반응은 다르실 텐데요. 아직까지 좀 준비를 더 하셔야 되겠다 이런 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떨까요? 어제 본경선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난타전이 벌어졌고요. 이재명 후보의 일단 음주운전 전력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보시죠. 5대 비유행위.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의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이렇게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직자가 된 후에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추미애 후보님과 함께 클린 검증단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과거 전력처럼 없는 사실을 추측해서 공격하고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저야말로 1년 1개월 동안 뭐 탈탈 틀려서 다 봤는데 이 중에서 제일 검증이 필요 없는 깨끗한 후보 아닌가 하는데 굳이 뭐 다 하신다면 하십시오. 누범인지 아닌지는 지금 밝혀졌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달랐지요. 해명의 연도가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점을 지도부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캠프 차원의 공방으로만 보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사과했고요. 오늘 연합뉴스에 보면 본인의 범죄 관련 사실 조회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기사에 보면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다고 이야기는 됩니다만 아직도 그걸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차정 교수님 어제 이재명 후보가 토론장에 와서 다 후보들에게 직접 이렇게 뭐 보여줬다고 그러더라. 그 다른 후보들은 좀 불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뭐 후보 본인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바람에 후보의 캠프 측에서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검증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해명 자체가 약간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그러한 이 지적들을 아마 다른 캠프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공직에 지금 도전하는 것이 벌써 이번 대선까지 포함하면 지금 4번째인가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공당이 민주당에서 아마 후보 검증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두고는 이 지금 후보들 간의 공방이 치열하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가 더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한참 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검증단을 출범시키자는 그 논란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게임 룰을 바꾸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 경력 회보서라는 거는 그 공천 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당에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이걸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수사를 받다가 뭐 기소 유예가 된 거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벌금 100만 원 이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공직 선거를 할 때 그 본선의 후보가 돼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건 벌금 100만 원 이상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한 번 했는데 벌금이 150만 원 나오는 양형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벌금이 좀 더 작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시점도 2004년 7월 전과인데 2005년이란 언급을 캠프 관계자가 잘못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걸 어떻게 공개를 해라라고 하니까 아마 캠프에서 공개도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니 이제 후보들한테만 보여줬는데요. 이 서류가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후보들이 여기서 보고 이거를 검증이 안 됐네, 덜 됐네 이러긴 좀 어려워요. 간단한 서류일 거거든요. 전과가 저희가 아는 게 4개 아닌가요? 그렇죠. 뭐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전과 사범 이런 게 국민 앞에 공개되는 건 싫겠죠. 이게 검사 사칭,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공용 서류 무효 및 공무집행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 사범 이런 게 공개되는 건 싫지 않을까요? 근데 뭐 본인은 계속해서 전과 사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건 아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이다. 근데 음주운전이 한 번과 2번은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 임명직에는 음주운전 2번인 경우는 거의 사실상 임명하지 못하는 게 있었고 또 공천 받을 때도 이 부분은 조금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과 2번의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본인들에게 보내온 걸 보면 50만 원 이하까지 다 있는데 100만 원 이하까지 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번밖에 없는 걸로 나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캠프 쪽 입장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선은
토론회는 8월 4일이었고요. 예. 뭐 좀 전에 뭐 상대 후보들이 불쾌했다. 네. 그 범죄 경력서를 가지고 가서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불쾌했다 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분만 특정하게 불쾌하다고 아마 얘기했던 부분이 네. 다른 후보들이 마치 다 불쾌한 것처럼 이게 좀 보도된 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예. 그 전날 8월 3일 날 김두관 후보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차라리 우리 이거 다 공개하자. 공개하면 쉬울 걸 왜 우리끼리 이러고 있냐라는 그런 어조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는 8월 4일 다음 날이고요. 그래서 후보들한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있습니다. 사과 여러 번 했고요. 2004년도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정가 사범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는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파크뷰 뭐 특혜 분양 이거 사건 좀 파헤치는 과정에서도 좀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시립의료원을 지금 이것을 시에서 그것도 뭐 날치기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시민들이 원했던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됐던 부분이고 이거를 굳이 제가 뭐 여기서 옹호하고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4가지만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예. 솔직히 저는 조금 지금 경선이 치열한 가운데 좀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는 이런 내용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경선 후보자로 서로 맞붙기 전에는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예.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네. 씁쓸하면서도 이것이 선거인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거라는 게 대권을 향한 선거는 더욱 더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좀 지금의 야권 같은 경우에 친이 친박 갈라져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듯이 엄청난 갈등 그게 집권 이후에도 이어질 정도로 이 앙금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야 그때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원팀이라는 게 쉽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요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공약을 많이 냈는데 총리하고 이럴 때 왜 그럼 실천 못했냐. 또 사면과 관련해서는 말 바꾸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보시죠. 책임 총리로서 이 정책 추진하실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시고 묵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저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결과를 나중에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능하거나 또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총리로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때이고요. 이번에 공약들 정말 많이 내고 계시던데 왜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게 그렇게 많은지 조금 그때도 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낙연 후보님은 사면 관련해서는 사면 금지하자 했다가 사면하자,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갑자기 세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로 옳지 않다. 정치인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다. 사면에 대해서 금지하자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면을 일정한 요건을 두자는 사면법 개정안에 발의에 동참한 적은 있습니다. 예, 자 김국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욕설, 그다음에 뭐 여배우 스캔들, 그다음에 네. 범죄 경력 이런 걸로 사실 이제 흠집을 내는 양상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불쾌하고 씁쓸하지만 다 또 대응을 하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낙연 후보 측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무능력, 그다음에 이제 대비되는 게 현직 경기도지사로서 연일 그 여론조사나 그 수치 조사에 나옵니다만 전국 지자체장 중에서 가장 수행 실적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로 이제 경기도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이제 자기의 실적과 유능함 이걸 가지고 오히려 프레임을 짜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도지사를 했었고 또 총리를 했었고 당대표를 했을 때 도대체 뭐였느냐로 이제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는 건데 저는 각 캠프의 선거 전략상 충분히 차용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구력 있는 전략이 바로 그 도덕성의 문제, 네. 성격의 문제, 성정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를 또 싫어하는 사람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다.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식의 또 이런 애매모호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캠프에서는 아주 나름대로 합리적인 전략을 짜서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가 뭐 제3자 입장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저 두 분의 저 치열한 싸움이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으로 좀 너무 가관 형식으로 가고 있다. 점입 가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서 치열한 경선 과정이니까 각자 캠프에서 공격할 걸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오래되고 그다음에 너무 뻔한 이야기들로서 욕설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서 서로 간에 이게 불쾌한 감정들이 나오고 그러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공당의 경선이라는 게 저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조금 유의해 주는 게 저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방도 있었습니다만 어제는요 자신의 10대 시절을 소개하는 다시 쓰는 생활기록부라는 추억 회상 코너도 있었습니다. 후보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보시죠. 장래 희망이 이제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접었죠. 저 자신을 알고부터 연기를 좀 못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고 너무 감명 깊어서 영화 배우를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스포츠 해설가가 되는 게 장래 희망이 돼 있는데 스포츠 해설가는 안 되고 뭐 행정가라 할까 정치가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10대 때 이상형이 이제 현재 아내분이세요. 만나서 3일 만에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6개월 만에 실제 결혼했습니다. 제가 인생살이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내를 만난 일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교조 관련 일을 주도하고 이래서 사실 졸업 못할 뻔했고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매점에서 일을 하면서 그 빵을 팔았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빵돌이입니다. 제 이상형은 현재 제 아내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딸 최혜경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 보면 혹시 다른지도 모르죠.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제가 가난한 하숙을 해서 안 컸는지 모르겠는데 중1 때 152였는데 고1 때 149인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불가사입니다. 중1 때 152가 고1 때 149. 고생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만 저건 저거고요. 또 사진 가지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 맞붙었죠. 이낙연 후보 측보다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뭐냐면 최성해 총장하고 사진 찍은 걸 공개하면서 반조국 전선에 이낙연 후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친문 지지층들을 좀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랬더니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가 광주 폭력 조직 출신 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재명 후보 측이 아니 이낙연 후보도 찍지 않았느냐 그렇게 맞받아쳤어요. 자, 차재현 교수님, 이 사진 논란 공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로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권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정치인들 숙명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인들하고 사진 찍는 것이 거의 하루 일상이다시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의 의미를 갖고 저렇게 공방을 벌일 만한 사안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최승혜 동양대 전 총장하고의 관계가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그렇게 끈끈한 관계였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이 경선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반대로 또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시장으로 재직할 때 또 이런 이 지역의 폭력배들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사안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고 공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측 후보의 공방이 발단이 된 이 최성해 총장과의 관련성 이낙연 후보가 오늘 또 해명을 했습니다. 보시죠. 그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만나서 차 마시고 개별 사진 찍고 헤어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전에 어떤 친분이나 뭐 이런 것 전혀요. 제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선거 때.
예, 뭐 선거 때 사진 찍는 거. 이두아 의원님 선거하실 때 사진 많이 찍으시죠? 누군지 알고 찍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찍어줍니까? 모르고 찍을 때도 꽤 있거든요.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예, 문제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 때 사진을 찍는 거는 그러니까 거리감이 느껴지게 찍어야죠. 이제 너무 친하게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진짜 잘 모르는 분하고. 그런가요? 근데 그걸 거절할 수는 없어요. 현장 분위기가 그걸 거절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전에 그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뭐 정말 너무 친해 보인다든가 아니면 저런 야외 공간 선거라는 특수성 그 점퍼를 입고 찍고 뭐 어깨띠를 하고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공간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모임이라든가 특별한 용도가 있는 모임이 있어 그런 경우에서 찍었다면 오해를 좀 받을 여지는 있을 텐데 지금 이 사진이 제가 그렇게 구분이 양측이 다 찍었더라고요. 또 그 저 문모씨라 그래야 되죠. 문 전 회장. 근데 이거는 사실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이 관련도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에 관련도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죠. 누군가 하고 저 사람이 유착 관계가 있거나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아니면 거리가 있는 사이인데 어쩌다 찍은 거냐 이런 부분은 밝혀져야 할 필요는 있는데 두 분이 같이 찍었으니까 서로 공방하다 보면 저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진실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경 대변인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네, 우선은 광주 폭력 조직에 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예? 지금 사진 찍은 시간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한 번 만난 거고 이낙연 후보는 두 번 만났는데요. 저는 이 세 번, 총 세 번이 전부 다 언론 보도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서로 지금 서로 공방은 하고 있으나 이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뭐 파격력 있게 다가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인가 봅니다. 잠시만요.